이민수의 경제 토크 오늘은 KB은행 스타자문단 유신익 박사님 모셨는데요. 미국 대선과 관련된 변화들 어떻게 일어날지 좀 이야기해보고 또 투자 입장에서 생각할 매크로 변화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할 거라는 그 추론이 많았는데 그렇죠? 뭐 1시간 전까지도 아니야. 다음 주 뭐 일정 소화해야 돼 이러다가 결국은 그죠? 예.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어쨌든 우리 정치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그죠? 그 정치 지형 변화를 얘기해야 되겠. 지금은 어쨌든 바이든 이후에 민주당에 그러면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뭐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고, 네. 근데 미셸 오바마도 이제 그러니까요. 올라와 있는 상태고, 네. 결국엔 대의원의 그 지지를 동의를 받아야 되는 대의원 300명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 이건 그냥 개인적인 추측인 당연히 해리스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은 해리스 부통령을 하면서 이 신재생이라는 정책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오바마 때 이어졌던 녹색 성장의 패러다임들을 그대로 시행하고 자신의 철학을 넣으면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4년 가까이를 끌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 정책의 그 지속성을 갖다가 유지시킬 수 있는 후보에 분명히 초점을 맞출 그렇죠. 것 같다. 다른 후보들은 사실은 정강이 좀 정책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변화할 수 미셸 있죠. 오바마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사실 인기가 있을 거라는 거지 뭘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깜깜이죠. 모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네. 너무 겁먹지 말자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트럼프가 유리한 건 사실인데 예.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는 솔직히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거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트럼프 될 때도 사실은 트럼프가 처음부터 그렇게 앞섰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플리처 상 받은 기자가 이제 그 피격의 네. 사진을 찍으면서 더 강한 리더십으로 그렇죠. 부각이 예. 됐지만 우리가 좀 여기서 팩트 체크와 동시에 이행률, 그러니까 정책 이행률도 상당히 낮았다는 것과 동시에 이분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미국인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요 지금 이분은 미국은 3선이 안 됩니다. 그렇죠. 2선만 가능해요. 지난번에 들어와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트럼프 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을 할 때랑 이번에 들어와서 정책을 할 때랑 달라요. 왜냐하면 공화당들 의원들도 이미 그 IRA와 관련된 정책의 일부를 이미 억셉트해서 온 상태이고 이분이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폐기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만약에 당선이 돼도요 2년이 지나면 미국 대통령들은 항상 레임덕이거든요. 만약에 이번이 초선이면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레임덕이 쉽게 안 와요. 왜냐하면 다음번 4년이 또 기다리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근데 2년 있으면 이제 마무리 대통령인데 네. 아마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1년에서 2년 사이에 지금 내뱉은 정책들을 하나씩 시행할 거고 본격적인 시행 시기는 2년 이후부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부터 이행될 정책들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달가하면서 지지를 할 것이냐. 그렇죠. 그러네요. 그죠. 오히려 지금 해리스가 만약에 부통령이 후보가 되면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이분이 당선이 되면 8년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분이 그동안 자신들의 당에서 쌓아놨던 정책의 지속성을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 해리스 부통령을 밀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지지도도 높고 그게 정책의 연속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적으로 트럼프가 유리한 것 같지만 이걸 11월까지의 대선 그 경로를 캠페인을 갖다 길게 놓고 보면요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태이다. 네. 근데 우리가 해리스 부통령 지금 그 공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키워드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 해리스 부통령은요 그 신재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바이든은 BBB 법안, 더 나은 미국 재건 이런 법안에 패키지 하나로 1조 5천억 달러를 쓰자. 그래서 IRA 관련된 법안도 나오고 했는데요. 네. 이분은 더 합니다. 기간이 장기이긴 한데 10조 달러를 쓰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오면요. 사실은
트럼프가 와서 써가지고 재정 적자가 고갈되는, 그러니까 재정이 고갈되는 것보다 이 지금 해리스 부통령 같은 건 더 세게 고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한 사람의 멘트 하나 가지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힘들고, 오히려 이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재정을 악화시킬 소지는 더 있어요. 트럼프보다. 왜냐하면 그 무상교육안에 대해서 완벽한 무상교육안을 갖다가 바이든이 이야기를 했다가 수정 보완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학자금 대출 갖다가 이제 탕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4년제, 2년제 대학에 대한 학비까지도 다 무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자. 이런 정책을 고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오면 사실 재정은 오히려 더 약화가 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정책의 지속성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인 거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뭐 어느 그 네네. 사실 뭐 저도 정치 방송을 잘 볼 기는 없습니다만 그런 딴 데서 못 듣던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트럼프하고 힐러리 때도 사실은 트럼프가 처음부터 막 앞서간 게 아니었어요. 네네. 그때도 네. 거의 뭐 힐러리가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막판에 막 뒤집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은 이제 선거인단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이겼던 건데 남은 3개월도 우리들은 이제 게임 끝났다 사실 그죠? 네. 이렇게 봤는데 네. 박사님 말은 끝난 거 아니다. 끝난 거 아니죠. 끝날 때 끝난 게 아니고 나머지 3개월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 네. 앞으로 키워드는요. 네. 중국 컨트롤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뺏겼다, 이들이 악탈을 했다, 기술을 뺏었다라는 컨셉은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그게 강력해요. 중국이 우리 것을 뺏고 있다, 우리를 넘보고 있다. 이거에 대한 그 불만과 그 반발 심리가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 이번에 그거를 자극을 잘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컨트롤했으면 다 컨트롤이 됐을 텐데 아차 이러면서 트럼프를 다시 보게 됐는데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요 정말 강력해요. 그러니까 그게 경제적으로 강력한 게 아니라요. 그 동안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그 대만과 홍콩 관련되는 그 이슈가 중국과의 그 마찰적인 거, 독립 아니다, 비독립이다, 네. 우리의 하나의 중화권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해리스 부통령이 계속 그 외교적인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 국가들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마다 자신의 철학을 굉장히 강력히 그 피력을 해요. 자위권이 있고 독립된 국가에 대해서 자꾸 중국이 코멘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외교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그 마인드가 되게 강하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 우리 뭐 중국이 해충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중국을 외교, 정치, 안보, 경제, 관세 정책 뭐 이런 걸 한꺼번에 F킬러 뿌리듯이 한꺼번에 압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이 어느 쪽에서 더 효율성 있는 정책을 가져서 미국의 오너십을 회복할 거냐가 앞으로의 토론회에서 키워드가 될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만약에 될 가능성도 높죠. 네네. 그리고 TV 토론 한번 했는데 사실은 뭐 트럼프가 이제 노인네처럼 버벅거리고 그죠. 해리스가 막 이렇게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죠? 확 하면 또 여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네. 다만 지금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 같은 생각을 투자자들은 받아들일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럼 요 섹션에서 관련된 건 몇 가지만 좀 더 정치적이거나 이런 매크로 얘기 조금만 더 하게 되면 방위비 얘기나 이제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벌써 꽤 오랜 시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서로 좀 이제 지쳐가고 있어요, 그죠? 네. 뭐 우크라이나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이 트럼프가 되면 뭐 전쟁을 바로 끝낼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유럽이나 뭐 대만이나 나토. 우리나라나 나토나 미국은 계속해서 방위비 이제 정책을 또 가지고 나올 거잖아요. 그런 게 세계 안보 지형이나 이런 어떤 방위 산업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든 네. 아니면 만약에 해리스가 이제 후보로 당선이 돼서 되든 저는 방위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돈을 계속 쓸 것이고 방위 산업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원 쓸 걸 150원 쓰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추세상 보면요.
경제가 이미 블록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 세계가 블록화돼서 중국 연대와 미국 연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면 이건 장기 패러다임 10년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최소 10년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돈을 쓸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 이제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당장 우리 한국이 압박을 받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분명히 이제 트럼프 방식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요. 그 예전에 우리 고려 거란 전쟁에서 나오는 강감찬 장군 아세요? 네. 기억하죠? 이분이 이제 다 그 거란한테 항복할 것처럼 친조를 보내고 항복할 것처럼 이렇게 다 해놓고 결국에는 그 시간을 번 다음에 이렇게 다시 공격을 하잖아요. 트럼프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이거는 사실 트럼프의 정책은 강감찬의 네거티브 정책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말로는 다 내뱉어 놓고 되게 세게 할 것처럼 해놓고 그 중에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쫙 다 이제 훑은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방위 분담비까지 우리한테 압박을 한대. 그러면 관세 정책 요거 하나는 받아들여야 받아들이자. 되겠구나. 예.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이런 거는 예. 응하겠습니다. 이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 분야를 다 압박을 해놓고 이제 포기 못하는 한 분야, 그다음에 포기하는 분야, 결국에 포기하는 분야가 대부분 경제 정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고. 근데 이제 트럼프는 결국에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만으로도 유럽의 자주 국방, 그러니까 폴란드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방위 산업에 대해서 지출을 많이 해서 보호를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을 더 늘리게 만드는. 그래서 국방비 지출을 이제 독일 중심으로 해서 유럽 국가들이 이제 GDP 대비 장기적으로 3%까지 맞추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을 더 쓰게 만들 것이다.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화해 모드니까 없어지지 않나요? 근데 그 러시아가 또 어떤 행태를 또 벌릴지는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해서 4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반대로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해리스 부통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자위권이나 국가 독립 안보 문제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지적을 왔다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중국의 반발심, 대만과 중국과 그다음에 중국과 홍콩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반발심을 굉장히 크게 만들고 그것이 주변 국가들의 불안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민주당의 이런 정책들, 특히 이제 전쟁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분은 리스키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한 방향으로 우리가 맞으니까 이쪽이 포기해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좀 중도적이에요. 전쟁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민주당도 그러고 공화당도 그러고 이스라엘 어쨌든 이겨야 된다. 이스라엘이 이겨야 된다는 입장은 동일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또 중간에 어떤 의견을 표출하냐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온정적인 그 코멘트를 내뱉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도가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이분 근데 전쟁에서 안 좋은 건요. 이 편 들었다 이 편 들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특히 리더가. 그럼 전쟁이 안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을 조장시킬 수 있는 분이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방위 산업에 대한 불안전성 때문에 방위 산업에 대한 육성은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만만치 않게 불안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 그거는 이전에 저희 방송에 뭐 몇 달 된 걸로 기억합니다만 오셨을 때도 세계 글로벌의 환경이 변하고 있다. 네네. 이전에 이제 서로 동맹화되고 자유무역됐던 것이 상당히 이제 블록화되고 네네. 파편화되고 그렇죠. 그게 굉장히 갈 네네. 것이라고 네네. 얘기를 하셨고 그런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이제 현상들이 네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예. 여기서 그러면 금리 관련된 매크로 얘기 하나만 좀 더 할게요. 일단은 지금의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금 연준의 기조에서는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이었고 네.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기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시기를 봐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조금 내려가는 게 지금 컨센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하고 그죠? 당선되기 전까지. 당선되기 전까지 왜 내가 내려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는 뭐 당선된다는 가능성을 놓고 보면 금리 정책이 만약에 이제 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네. 되면
통화 정책은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파월 의장이 게으르신 건지 아니면 외면을 한 건지 모르는데 중립금리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립금리를 높인다는 건 뭐냐면 경제가 미국 경제가 자연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균형적인 수준에서의 금리 수준이 네. 2% 중반대가 아니라 3%다. 기준점을 좀 올려야 네. 되는데 그죠? 그러면 물가도 기준점이 올라가요. 그럼 그렇죠. 타겟 물가도 2%가 아니라 3%가 그렇죠. 되는 네, 네. 겁니다. 그러면 지금 3% 초반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물가가 정상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돼요. 그러면 금리를 내려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러한 지적을 과거 트럼프 집권 시절에도 계속 공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시장을 공격이라고 하고 연준의 독립성을 저해하네 이랬지만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쓴 책 그 경제신은 죽었다 보시면 네. 이 물가 타겟팅을 2%로 잡는 중앙은행의 정책들이 80년대 뉴질랜드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건데 그게 국가적인 이제 통화 정책의 컨퍼런스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었거든요. 40년 된 레짐이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뒤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아무도 귀결점을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인구 성장률하고 그때 당시에 산업 생산 그 지표 몇 가지 가지고서 예. 뉴질랜드가 2% 타겟하면 딱 맞겠다. 지금 환경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아직도 고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아마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인 인하 압박을 할 건데 그걸 또 일각에서는 네거티브하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분은요 전형적으로 반시장 경제주의 정책자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집권했을 때도 모든 상품 가격들을 기업들한테 관세를 매기거나 뭐 아니 세금을 올리거나 이런 건 아닌데 여러 가지 그 독과점법을 가지고서 실제 시행한 건 몇 개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근데 그걸 가지고서 압박을 하고 약간 우리 속된 표현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가격을 못 올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격 통제력이 상당히 센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물가를 좀 반자율적 시장 정책으로 낮추면서 금리 인하를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트럼프가 지금 당선되게 되면 관세 장벽 올려가지고 국내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막 오를 걸로 시장으로서 예측하고 네네.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네, 잘못됐다기보다 너무 일방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수는 이제 1 더하기 1은 2가 되지 않아요. 지금 정책 나온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라는 건 산수적인 해법이죠. 그쵸, 네. 근데 현실은 원래 1 더하기 1은 2지만 이게 돌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를 다 거치고 다른 숫자들의 해법 방정식까지 하면 1 더하기 1이 꼭 2가 아닐 때가 있어요.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필요하다. 네. 그 시각이 지금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네. 그리고는 겁먹어 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 오늘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 바이든 사태 이후 미국 대선의 지형과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유신익 박사님과 함께 이 미국 대선 이 경로들 예측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